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박열린고시 학원에서 영양교사 특강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미라고 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항산화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해서 특강을 마련하게 된 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는 영양교사 공부를 하는 여러 수험생들이 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때문에 다양한 과목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설명이 나왔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 항산화와 과산화 혹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사들만을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하는 강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훑어보시면 이 항산화를 주제로 하는 그 과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식품학도 있고 식이요법도 있고 임상도 있고 영양학은 물론 있고 또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많이 항산화가 나오는 부분은 성인기 이후의 영양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는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적용을 할 때 단편적으로 요약되어져 있는 그 개념만을 가지고 공부한 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보는 설명을 했을 적에 굉장히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전반적으로 이 항산화 방어 시스템 자체를 훑어볼 건데 그렇다고 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띄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좀 안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면 그 프린트 하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또 여기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부연적인 판서로 대체할 수 있는 글들을 제가 이제 자료로 띄웠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나눠드린 자료 옆에다 판서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강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방어 시스템과 항산화 영양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요약된 강의는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풀어서 깊이 들어갈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끝내야지, 쉽게 이해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면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좀 뜬금없이 기초화학이라는 것이 첫 번째 강의가 나와요. 왜냐하면 활성산소나 또 과산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의 기초가 기초화학 분야에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대사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항산화와 과산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초화학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걔네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생성된 활성산소들이 많은 우리 몸의 조직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질을 공격함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 나쁜 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항산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번 반복이 되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우리 몸에 존재한다. 이게 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물질이 생기고 어떤 물질이 그것들을 방어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펴보신다면은 영양학이라든지 또는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걸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쑥 훑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니까 여러분도 믿고 순서대로 따라와 주시면은 제가 기대한 만큼의 그런 항산화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이제 기초화학이에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항산화 반응을 하진 않지만 기초화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기초화학 중에 항산화나 과산화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는 산화와 환원이죠. 그 산화와 환원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주 사전적인 의미와 약간의 식을 응용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소와 활성산소와의 관계. 두 번째는 산소하고 활성산소죠. 세 번째는 인체와 활성산소와의 관계. 여기까지가 사실은 기초화학에서 항산화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네 번째는 약간 불호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과산화나 항산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기들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나타납니다. 기호로서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또 진도가 안 나가죠. 그래서 그런 유기화합물들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기능기가 많은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6가지만 살펴보려고 1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진도를 이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쉬운 부분부터 합니다. 산화와 환원이에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자주 우리가 만나는데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산화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만 보면 전자,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표현을 할 적에 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전자를. 이런 전자를 가지고 있던 것이 얘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죠. 원래 이 안에 없었던 전자를 가지고 와서 붙여놓는 것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거는 전자를 주고받는 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 다음번에 있는 그림들 볼게요.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산화와 환원을 얘기할 때는 산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전자, 이것들이 들고 나는 과정을 우리가 산화라고 하고 환원이라고 한다. 근데 수소하고 전자는 같아요. 수소와 전자가 떨어지는 상황이 산화다. 산소는 반대죠. 산소가 붙는 과정을 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아두시면 다른 수소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있으면 산소와 관련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서 산화와 환원을 구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를 예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화는요, 산소랑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거나, 여기는 없지만 수소를 잃거나예요. 여기서 이 각각을 보시면 탄소 입장에서 보셔요. 탄소 입장에서는 원래 탄소가 없었어요. 탄소가. 근데 산소가 붙었어요.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CO2가 됐습니다. 이 반응은 산화 반응이 되는 거죠.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또 다른 것 하나, 나트륨이 중성 상태였는데 여기에 있던 전자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플러스 이온이 됐죠. 그러니까 전자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반응도 산화 반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라고 뒤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금 자주 만나서 지지는 않은 물질이긴 한데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전자가 있어요. 짝지우지 못한 전자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거든요. 걔를 버려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산소를 만들고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산화라고 한다. 그래서 산화의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죠. 산소를 잃어버리거나 수소나 전자를 얻게 되는 거다. 여기서 보면 CO2의 반응과 C의 반응은 구분되어 있어요. CO2는 산소 2개를 가지고 있다가 2개의 CO가 되면서, 일산탄소가 되면서 CO2는 어떻게 되냐면 O를 하나 버리게 되죠. 환원이 되고, C는 O를 하나 받으면서 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환원 반응을 했고 얘는 산화 반응을 한 거예요. 산소에 관계된 것. 그 다음에는 탄소하고 수소인데 수소가 붙어서 CH4가 됐습니다. 메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수소와 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환원 반응이에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전자가 붙으면서 앞에 우리가 봤던 어려운 라디칼이 있었죠.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이 슈퍼옥시 라디칼이 이렇게 되는 과정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전자를 획득했기 때문에 환원 반응인 것이고, 여기 염소도 전자를 붙으면서 음이온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은 또 우리가 환원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산화와 환원은 산소와 수소, 전자의 이동으로 우리가 구분을 앞으로 할 거다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에 나오는 그러면 산소하고 활성산소에 대한 개념을 할 겁니다. 따로 이제 판서할 건 없고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산소도 너무 잘 알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고 호흡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우리가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산소로 있을 때는 독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성 없죠. 산소는 필요하죠. 근데 얘가 외부나 혹은 내부 자극에 의해서 앞에 봤었던 다양한 반응에 의해서 산화가 돼버리게 되면 활성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산소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었을 적에 이 산소는 이제 더 이상 착한 물질이 아닌 거죠.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물질로 바뀌었다. 이 뭡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활성산소는 산소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독성을 갖고 있고 생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하고 요 다음 장까지는 정의에 대한 문제니까 요 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산소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산소 중에는 다양한 산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숨 쉬면 지금 들어가는 이 산소는 삼중항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삼중항 때문에 자꾸 오존이랑 헷갈려하는 분들인데 오존과는 전혀 다르죠. 나중에 구분해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냥 처음 나온 얘기니까 이 이름만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소는 삼중항산소다.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 앞에 3을 이렇게 쓰는 걸로 표시해요. 근데 우리 이거 안 쓰고 O2라고도 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삼중항산소의 특징은 뭐냐면 기저상태의 산소라고 적혀 있어요. 기저상태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가 매우 낮다. 에너지가가 낮다는 거는 활동, 다른 물질들과 결합을 하거나 반응을 하고자 하는 힘이 약하다라는 뜻이고 다른 좋은 말로 하면 안정화되어져 있는 산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산소는 에너지가 바닥 상태에 안정화된 산소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삼중항산소라는 물질이 있구나. 그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개념의 차이죠. 개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활성산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로도 표현을 하느냐. 프리라디칼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활성산소예요. 또 유해산소가 어떻습니다 라고 나오면 그것도 활성산소를 말합니다. 얘네들은 다 활성산소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에요. 그럼 이 활성산소에 대한 부분들은 최외각 전자 궤도,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 주기율표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자세히 할 텐데 원자 구조 속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원자는 이렇게 있고 여기 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이 몇 개가 있든지 간에 여러 층이 있겠죠. 궤도 껍질이 이렇게 2개씩 짝짓고 있고 싶어 해요. 전자들이. 근데 어떤 하나가 짝이 없이 홀로 있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부대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대전자는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과 결합하거나 반응성이 굉장히 커지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부대전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그런 물질이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개념을 보고 보시면 최외각 전자 궤도의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 그걸 우리가 부대전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원자 단위의 물질 혹은 분자 단위의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우리가 말을 할 거다. 부대전자는 뭘 말하느냐? 원자나 분자 궤도에서 두 개씩 쌍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전자가 존재하는 그 원자와 분자를 우리가 부대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활성산소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ROS라고 해서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ROS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프리라디칼, 활성산소 그런 걸로 공용된다 그랬죠. 프리라디칼과 얘네들이 반응해서 생겨지는 또 다른 산소 화합물들이 계속 있어요. 연쇄 반응으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활성산소 종이라고 한다. 전체 한 팀으로, 원팀으로 했을 때의 그 팀 이름이 ROS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쌍을 구성하기 위해서 주위로부터 전자를 뺏어 오려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 누가? 활성산소정은.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정은 산소 화합물, 라디칼성의 산소 화합물과
또 그 성질은 굉장히 반응성, 뺏어오려는, 전자를 뺏어오려는 힘이 세고 불안정하며 높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종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언제 생겨나느냐라고 했을 적에는 언제나 생겨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다면 계속 생겨납니다. 호흡을 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면역 반응, 또 우리 간은 이제 독성을 무독화시키는 기관, 중요한 기관이죠. 간에서 그런 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막 열심히 운동을 할 때, 그 숨만 쉬고 살 때 언제나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기고, 그 생긴 활성산소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조직이나 성분들로부터 전자를 뺏어서 자기가 짝을 만들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나쁜 일을 하느냐 몇 가지만 보시면, 활성산소는 불포화 지방산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뺏어서 이 불포화 지방산이 구성하고 있는 그 조직, 주로 세포막이에요. 그 세포막을 고장나게 합니다. 세포막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조직 안에 세포가 있고 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세포막이라 그래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 필요하면 필요 없는 물질은 내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거기에서 이렇게 그 구분을 짓는 것이 세포막인데 이 기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세포 자체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세포막에서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는 굉장히 심각하다. 활성산소에 대해서. 이게 가장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전자를 빼앗긴 세포는 산화되어서 산울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포 안에 들고 나는 물질들이 만약에 잘 안 되면 죽겠죠. 그 세포는. 산울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다른 라디칼들이 DNA를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난치병, 나을 수 없게 만드는 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동맥경화, 간염, 아토피성 피부 질환, 당뇨, 백내장, 치매,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를 대신하는 설명이죠.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게 다 활성산소 종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뇌가 가장 많은 활성산소종을 만들어내는 그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산소가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를 보신다면 뇌는 체중의 2%예요, 무게가. 근데 거기서 소모되는 산소의 양은 우리 몸을 100%로 잡았을 때 20%나 뇌에서 쓴다는 얘기죠. 뇌에서 20%나 쓰니까 중량 대비 굉장히 많은 것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산소를 많이 접할 기회가 많은 곳이 뇌라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전자를 받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활성산소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주로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미토콘드리아가 대표적인 장소예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이것도 어느 장소인지는 뒤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산소를 소모하더라. 이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도 전자전달계가 있어요. 전자전달계. 전자전달계는 알다시피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산소를 이용하는 단계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단계들 속에서 산소를 소모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산소가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성산소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뇌세포는 활성산소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조직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활성산소종은 어떤 게 있느냐? 좀 화면이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활성산소종은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활성산소, 프리라디칼로부터 만들어서 산소를 유래해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화합물을 다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구분을 했습니다. 라디칼과 비라디칼. 그러면 라디칼은 아까 프리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라디칼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전자가 짝꿍을 갖고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짝꿍을 갖지 못한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라디칼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하이드록시 라디칼, 하이드로 퍼옥시 라디칼, 알콕시 라디칼, 퍼옥시 라디칼, 이렇게 라디칼이라는 이름의 활성산소 종인 거고, 산소를 포함하면서 라디칼,
짝꿍이 없는 그런 전자는 없으나 반응성이 매우 강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비라디칼성 활성산소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3중앙산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3자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건 1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중앙산소라고 하는데 3중앙산소는 에너지가가 바닥이라고 해서 기저상태. 그래서 안정이 있는데 1중앙산소는 에너지가 높아요. 왜 얘가 에너지가 높은지는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전 퍼록사이드, 과산화수소죠. 우리 상처 치료할 적에 하면 거품이 부글부글 났던 옛날에 많이 쓰던 거가 과산화수소인데 이 과산화수소도 점이 없어요. 점이 없다는 거는 라디칼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다 짝은 있으나 얘가 활성산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이포클로로스에시드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은 중간 물질로서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비라디칼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름들을 좀 기억하시면 우리가 다 살펴볼 거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러면 인체와 활성산소와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를 지금도 계속 만들어낸다. 근데 걔가 아주 나쁘다고 하더라. 그럼 어떡하냐? 그걸 보면은 세포들은 여러 가지 대사 속에서 호흡하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것을 대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활성산소는 쉽게 자기가 짝이 없으면 뺏어 오려고도 하지만 잘 버리기도 해요. 그럼 버려진 전자가 다른 곳에 가갖고 또 라디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 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크다.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크다. 그럼 이 반응성이 크다는 것이 다 나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응성이 큰 힘을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이물질들을 박테리아나 그런 이물질들을 공격해서 사멸시키는 것도 활성산소가 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얘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나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포 자체를 공격하면서 사멸시키니까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활성산소를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적정량 있으면 좋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금방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가 있는데 활성산소는 양이 적당하면 건강한 생명 활동을 하더라. 뭐 성장이라든지 분화가 되는데 너무 작으면 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또 사멸을 해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너무 또 많으면 그 생명체 자체가 괴사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그럼 적당하다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얘가 생기다가 중지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요거는 설명했던 거니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건데 활성산소를 너무 많다면 세포를 죽이는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체내에서 산화작용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DNA 베이스, 염기와 결합을 하면서 DNA의 정상적인 꼬임 같은 것들의 구조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 프로테인의 티올기와 결합하여 이렇게 있어요. 티올기라고 하는 것은 황과 결합해져 있는 형태의 이 기능기를 우리가 티올기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잠깐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4단원에서 이런 기능기들을 잠깐 볼 건데 이 티올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티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어떤 프로테인이 있는데 거기에 활성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효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끔 기능을 억제시켜버리는 일도 하고 또 하나 가장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세포막에 있는 다가의 불포화 지방산. 세포막에 있는 다가의 불포화 지방산과 얘가 결합을 하면서 과산화 지질을 형성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면 세포막의 이 다카의 불포화 지방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 속에 있는 지방산 중에 다카의 불포화 지방산이 누구?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좀 다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한 단원으로 해서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적당량 있으면 세포가 성장하고 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력자로서 작용을 할 거다. 너무 없다면 세포는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적정량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 표는 이건데, 그러면 활성산소는 계속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가 안 만들어지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계속 만들어져요. 계속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시키고 소거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이 항산화 효소라는 게 있는데, 이 효소는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계속 만들면서 활성산소의 양이 적정량이 되게끔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은 항산화 효소에 의해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항산화 효소가 없애지 못하는 활성산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항산화 물질들이 소거시켜주는데, 얘들이 뭐냐면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영양소라고 말하는 물질들입니다. 비타민 A, C, E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계속 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균형이 깨져서 이렇게 시소가 만들어져서 활성산소 생성량이 많아진다면,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아까 봤죠. 과잉으로 많아지게 되면 산화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적인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많아진 활성산소가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그 세포를 죽이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이 표가 우리가 지금 이 강의 전체에 대해서 다 나타나 있는, 요약되어져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면에서 잘 안 비춰지면 자료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ROS의 생산의 내인성 출처.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ROS 우리 아까 들었죠. 활성산소 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걔네들이 내 몸속에서 막 생겨나는 곳이 있더라. 어디냐? 미토콘드리아, 퍼옥시존, NADPH라고 하는 물질의 어떤 대사 속에서 산화효소의 대사, 뭐 또 다른 효소들, 또는 뭐 대식세포라든지 그런 면역세포들의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막 발생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활성산소종이 만들어지기도 하더라. 또 하나는 외인성 요건이에요. 내 몸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환경의 변화인데, 자외선이 공격을 하거나 방사선이 오거나 어떤 약물을 먹었거나 약물에 노출이 됐거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얘들도 전부 다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원인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반응을 하면서 이 시소가 이렇게 기울게 되면 ROS, 활성산소종이 많아지면서 세포가 죽고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들,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는 항산화 효소도 있고 항산화 비타민도 있고 항산화 물질도 있고 항산화 제라고 하는데 항산화 단백질도 있고 막 많아요. 요것들도 우리가 뒤에서 다 살펴볼 겁니다. 아무튼 이 표에서는 ROS가 부족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면역 기능의 장애. 왜 면역 기능의 장애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활성산소종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사멸시키기도 했죠. 바이러스나 이런 이물질들을. 그걸 못해요. 이게 부족해지면. 그리고 세포 증식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연결된 연속 반응에서 다른 손상된 반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한 그림인데, 정상 세포가 활성산소에서 공격을 받게 됐을 적에 이제 사망하게 된다. 세포는 공격을 받으면 사망하게 되는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보충 설명이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앞에서는 활성산소에 대한 부분들을 봤다면, 우리가 과산화 반응을 이해를 하면서 많은 대표되는 기능기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몰라서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요거는 잠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의 대표 기능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러면 유기화합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질들은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정도에서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유기화합물은 구조 속에 탄소가 있다라고, 탄소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기화합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이나 뭐 단당류, 지방산들, 아미노산, 단백질의 그 구조식들을 한번 찾아보면 다 중간에 C가 있어요. 탄소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기화합물이에요. ATP에도 있어요. C가 다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유기화합물이라 하고, 무기화합물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 화합물이에요. 예를 들면 물 보세요. 물 H2O죠. 여기 탄소 없죠. 얘는 무기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을 나누는데, 우리가 영양학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산화, 항산화 시스템을 이해할 적에는 이 유기화합물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의 정의를 간단히 받고, 여기 아니고. 그럼 유기화합물은 어떻게 결합되어져 있느냐, 자기들끼리 공유결합이라는 걸로 형성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공유결합은 어떤 결합인지는 뒤에서 살펴볼 거니까 여기서 개념만 보시고요. 자, 탄소는 4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기율표에서 보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탄소는 6번이죠. 6번은 제일 안쪽에 2개가 있고 탄소가 이렇게 해서 6개의 전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궤도에서 이렇게 4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1개씩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와서 붙을 수 있는 그 빈자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왜 유기화합물에서 중심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최외곽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공유 결합을 하기가 쉽다. 어떻게 결합을 했느냐에 따라서 직선형, 갈라진형, 고리형. 갈라진형은 우리가 아미노산을 얘기를 할 적에 곁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진 사슬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탄소가 있는 그 골격을 우리가 탄소 골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슬 자체를.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탄소 골격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기능기들이 척척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주로 붙냐면 수소, 산소, 질소가 어떤 결합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붙는 기능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대표 기능기는,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유기화합물은 다른 원자나 분자가 탄소 골격, 얘기했죠. 탄소로 구성되어져 있는 기본 골격에 부착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능기들은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작용기라고 얘기하고, 하이드록실기, 카본일기, 카르복실기, 아미노기, 티올기, 인산기를 가장 자주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먼저 보시면 구조만 한번 볼게요. 하이드록실기는 뒤에 OH기가 붙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것을 우리가 수산기라고 합니다. 수산기.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죠. 뒤에 이제 그림으로 다시 자세히 볼 거니까 개념만 보시고요. 카본일기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이중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 형태예요. 카본일기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산소 옆에 OH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미노기는 NH2가 붙어 있어요. 티올기는 앞에서 우리가 봤죠? SH, 황을 포함한 기능, 티올기가 붙어 있어요. 인산기는 인을 포함하고 산소와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포스페이트,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인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구조와 관련된 간단한 특징만 보고 이번 단원은 마칠 겁니다. 자, 하이드록실기는 산소와 수소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수산기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얘는 수소 결합 능력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극성을 주는 능력이나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능력이 어떤 물질에 있다면 그 물질이 그 기능을 갖게 된 이유는 그 조직 안에 있는 하이드록실기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용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탕과 소금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부피가 더 큰가, 분자가 크냐면 계산을 다 해보면 설탕은 굉장히 복잡하죠. 소금은 NaCl이에요. 그거를 다 더해 봤을 적에 한 분자당의 무게는 설탕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금보다 설탕이 훨씬 잘 녹는 이유는 구조 속에서 설탕에는 OH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친수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카본일기. 카본일기는 알데하이드기와 케톤기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영양학을 공부할 때 탄수화물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말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능기를 보면 첫 번째 알데하이드기는 여기 R이라고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탄소 골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화합물에 OH, 이 R에 OH가 붙어 있는데 산소가
여기 탄소와 이중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산소가 있어요. 얘도 있는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 가지에서 한쪽에 있는 알데하이드는 수소를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것은 또 다른 탄소 골격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이중결합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는 알데하이드기고 요것을 우리가 케톤기라고 하는데 각각 그렇게 불러도 되고 얘네들을 한꺼번에 카보닐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보닐기는 산소에 부착된 요 탄소가 전기적으로 약간의 양전하를 갖고 있어서 그 전기적인 공략을 잘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복실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져 있고 COOH로 표시가 되기도 하죠. 여기를 C로 하면 COO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조를 잘 보면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봤던 카보닐기가 요 부분에 수소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알기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들 말고 OH기가 붙어 있을 경우를 우리가 카복실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가 산소의 이중결합으로 되어져 있고 한쪽에 하이드록실기, 수상기가 붙어 있는 걸 우리는 카복실기라고 한다. 특징은 이 수소를 잘 버릴 수가 있어서 산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화학적인 특성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 내용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미노기예요. 아미노기는 우리가 단백질 할 때 많이 봤는데 NH2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기는 질소 원자의 수소가 결합된 건데 주로 NH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수용액 속에서 pH 농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낮아지면 이게 3+로 해서 양이온이 이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양성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양성자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수소 이온을 우리가 양성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왜 양성자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양성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양의 전자를 갖고 염기로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아미노기는. 암모니아는 OH기를 내놓려고는 안 되지만 수소를 받을 수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기로 기능한다. 여기에서 수소를 받게 되면 NH4가 되겠죠. 그죠? NH4가 되면서 NH4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요건 나중에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아미노기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티올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황과 수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산기, 하이드록실기와 비슷해요. 여기에. O가 있느냐, S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황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이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노출이 되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시스테인이에요. 그래서 시스테인과 메티오닌과 호모시스테인과 그 관계를 우리 그거는 영양학에서 나중에 볼 텐데 그거에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시스테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스테인에는 황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구조 안에 황이 있는 것들은 영어 이름에 TH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영양학적인 물질들 중에서 TH 들어있는 게 뭐가 있냐면 티아민, 비타민 B1 있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이것도 이제 항산화 물질로서 우리가 알고 있고,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도 TH가 있어요. 걔네들이 살짝 그 이름 속에 나는 황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숨겨놓은 이름의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산기 마지막이에요. 인산기는 4개의 산소가 부착된 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탄소 골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조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면 자유 상태가 됐을 적에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PO4 3 플러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PO4 3 플러스로 되어져, PO4 3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은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몸에서 핵산이나 세포의 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막이 어디 있어요? 인지질.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구성하고 있고, 핵산 안에도 인산기가 있어요. 핵산이 어떤 거냐면 리보스라든지 디옥시 리보스 같은 걸 한 RNA, DNA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인이 들어서. 인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기능기를 우리가 인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어 기초화학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를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